안녕하세요. 40 초반에 화려한 돌싱이 된 여자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저만 보면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묻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혼해서 속 시원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애써 참고 있었죠. 말해봐야 주변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만 하고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이곳에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원래 진짜 비밀은 모르는 사람들한테 털어놓는 게 편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이혼했다는 건 주변에서 다 알지만 아마 자세한 제 결혼 생활 이야기는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속 시원하게 털어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죠. 이혼하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바로 시금치, 시래기, 시루떡 등등 하나같이 시자가 들어가는 음식은 전부 다 싫어졌답니다. 정말 징글징글한 시댁 때문에 생긴 하나의 병이기도 하죠. 분명히 결혼 전 신혼 초만 해도 모든 게 다 괜찮았어요.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이상했다면 이 결혼 못한다고 외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댁 식구들이 지독한 사람이라는 걸 살다 보니까 알게 됐던 거죠. 원래 본성이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던 남편은 알뜰하고 근면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월급이 많지 않았지만 워낙 알뜰한 사람이라 술, 담배도 안 할 정도였죠. 게다가 결혼 당시만 해도 시부가 사업을 하고 계셔서 시댁 형편이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부부만 알아서 잘 살면 되겠구나 생각했었죠.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도 동네에서 대형 마트를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도 부족함 모르고 살 정도로 형편이 괜찮았어요.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쌓아 올리기는 어려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쉽더라고요. 결혼하고 1년 만에 시부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시모도 아가씨도 전부 시부한테만 의지하고 있어서 시부가 망하면 그냥 시댁 식구들이 전부 망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끝까지 부도만 막으려고 시부는 안간 힘을 썼지만 결국 최종 부도 처리가 났던 거예요. 그때부터 시모는 거의 미쳐가고 있었죠. 시모 장점이 성격 시원시원하고 여장부 같은 성격이었는데 시부 사업이 망하자 원래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부 사업이 망하면서 어마어마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시댁에는 압류 딱지까지 붙었어요. 그래서 시부는 신용 불량자 신세가 됐죠. 그런데 이 와중에 가장 힘들 사람은 시부인데도 시모는 시부를 원망하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나이 60에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사업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저 인간 때문에 말년에 내 팔자 망했네. 망했어. 30년 동안 열심히 일한 시부 덕분에 호의호식하고 살았으면서 사업 망하니까 시부를 탓하는 게 아니겠어요?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사업이 망하자 그동안의 노력까지 물거품 됐던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직원들 마지막 월급을 챙기는 시부를 보면서 시모는 화를 내며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회사 쫄딱 망했는데 당신이 아직도 사장인 줄 알아? 직원들은 회사 망했다고 전부 지 살 길 찾아가려고 하는데 당신은 왜 그것들 월급을 챙겨주고 있냐고? 그 돈 다 움켜쥐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끝까지 나만 믿고 회사 지켜준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안 줘? 줄 건 주고 정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 가족들 다 굶겨 죽이고 혼자 착한 척하면 누가 빚이라도 없애준다고 했어? 왜 이렇게 미련 천치 같은 짓만 해? 시부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직원들 월급이 좀 밀려 있었는데 자기를 믿고 기다려준 직원들에게 마지막 월급을 챙겨줬던 상황이었어요. 시모가 너무 화를 내길래 안 줘도 될 돈이라도 주고 있는 줄 알았죠.
그때 가족들도 전부 모인 자리에서 시모가 시부를 무시하면서 욕을 하는데 제가 다 민망했어요. 노발대발하는 시모를 남편이 말려서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사업 망해서 가장 힘들 사람은 시부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집안에서 찬밥 신세가 된 시부가 너무 짠했어요. 그때 시모는 옆 사람이 보기도 민망할 만큼 시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설에 온 가족 모여서 밥 한번 먹으려다가 시모 때문에 전부 엉망이 된 적도 있었죠. 시부가 사업하면서 잘 나갈 때는 항상 시부 밥 먼저 챙겼었는데 시부가 망하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식탁을 보니까 시부 앞은 휑하고 시모 앞에는 반찬이 잔뜩 있었죠. 이걸 보고 어떻게 같이 편히 앉아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보다 못한 제가 시부의 떡국과 밥을 제대로 덜어드렸어요. 그러자 시모는 저를 다그치듯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혼나고 싶어? 저 인간 밥 먹을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뭘 잘했다고 뜨신 국물에 밥까지 내어줘? 아버님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어머님 편하게 해드렸으면 어머님도 이제 아버님께 잘해드려야죠. 솔직히 옆에서 보고 있기 민망할 정도예요. 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훈수를 둬? 너 내 성격 몰라? 나 며느리라고 봐주는 거 절대 없어. 혼자서 잔뜩 흥분한 시모는 뜬금없이 친정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하려는데 제 옆에 있던 아가씨가 저를 말리면서 말했죠. 새언니, 그냥 무시해요. 말 안 통하는 거 언니도 잘 알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좀 그만해요. 설날에 이게 뭐야? 또다시 시작된 시모의 타령에 결국 시부는 한숨을 푹 내쉬며 식탁에서 일어나셨죠. 그리고는 담배를 들고 나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모가 담배를 들고 나가려는 시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서 시부를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시부 손에 있던 담배를 뺏어서 손으로 뭉개 시부 얼굴에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담배를 얼굴에 던진 것도 모자라 시부한테 소리를 지르며 이런 막말까지 퍼부었답니다. 돈이 남아 돌아? 어디서 담배 필 생각을 해? 말년의 식구들 전부 사지로 쳐 몰아놓고 담배가 피고 싶니? 한 푼이라도 아낄 생각을 하던지 아니면 나가서 택배라도 하라니까. 진짜 누구 미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저런다고 압류딱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망한 회사가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러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 시부가 이런 시모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시모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시부는 종적을 감춰버렸어요. 처음에는 시부가 어디론가 사라진 게 믿기지 않아 계속 전화를 했었죠. 그때 시부가 신용불량자인 상황에도 마지막 비상금을 시모와 아가씨를 위해 남겨둔 채 어디론가 사라진 거예요. 게다가 경찰에 실종 신고하기도 애매했던 게 계속 시부한테 전화를 걸던 저에게 이런 문자를 남긴 겁니다. 나 당분간 혼자 있고 싶다. 내가 연락할 때까지 그냥 좀 기다려다오. 이런 문자를 며느리한테 보내는 시부도 힘들었겠죠. 그래서 저는 시부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이런 문자를 남겼어요. 아버님, 항상 끼니 잘 챙기시고 용기 잃지 마세요. 존경받을 만한 분이세요, 아버님은.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부가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본인을 무시하고 비난하던 시모한테 마지막 비상금을 남기고 사라질 만큼 가족을 1순위로 생각하면서 사셨던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 분이 더 이상 자기를 찾지 말라는 말만 남기고 떠난 거죠. 남편도 그때 시부를 찾아보려 노력했지만 시부가 제발 찾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통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후 원래 살던 40평대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그 집에 살던 시모와 아가씨가 20평대 빌라로 이사까지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사 가는 곳이 1층 빌라였지만 말이 빌라지 거의 지하나 다름없는 1층이었던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해가 안 들어서 곰팡이 냄새도 심했고 싱크대도 낡고 녹슬어 거의 무너져 있었죠. 보기만 해도 열악한 환경이라 이런 곳에서 시모가 어떻게 살까 걱정이긴 했어요. 심지어 건강했던 시모가 자주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에 위생적으로도 좋지 못한 환경이라 여기저기 아팠던 거죠. 결국 시모는 병원에 3주 정도 입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남편은 정말 힘들어했어요. 남편이 매일 소주를 마셔야만 잠이 드는 걸 보는데 아내로서 참 힘든 시간이었죠.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남편과 시모 거취에 대해 논의해보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세라도 얻어드리는 거 어때? 그 빌라가 거의 반지하잖아. 어머님 연세도 있는데 저러다 큰 병이라도 걸리면 그땐 진짜 더 힘들 것 같아. 정말?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면 나야 고맙지. 그런데 우리 형편에 전세 자금을 어떻게 구하지? 일단 우리 지금 사는 집에 대출이 당신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어머님 전세는 내 명의로 해봐야지. 여보, 정말 고마워. 나 정말 당신한테 잘할게. 그래도 이렇게 마음 먹고 나니까 좀 낫다. 시부모도 내 부모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보고 있을 수만 없잖아. 남편은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아들로서 야위어가는 시모를 보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드는 남편이 안타까워서 큰 결심을 했던 거죠. 그야말로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모습을 한 시모에게 저는 죽을 가져다 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모를 보면서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힘드셨죠? 지금도 이렇게 야위고 건강까지 안 좋아지셨는데 며느리 된 도리도 못하고 죄송해요. 괜찮어. 난 이제 그냥 이게 내 팔자려니 생각하고 있어. 기고만장했던 시모가 흰머리도 많이 나고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져 있었죠. 그래서 저는 시모의 손을 잡아주면서 말했답니다. 어머님, 제가 돈은 못 해드려도 25평 정도 하는 전셋집은 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니, 그게 정말이야? 빌라야, 아파트야? 나 이제 정말 빌라는 너무 싫다. 걱정 마세요. 아파트예요. 거기서 아가씨랑 둘이 새 출발해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을 거예요. 정말이야? 몇 층이나 되는 거야? 해는 잘 들어오고? 그럼요. 17층이라 해도 잘 들어와요. 정말이냐? 아휴, 근데 너도 애 키우느라 빠듯할 텐데 날 도와줘도 괜찮아? 괜히 무리하는 거 아니지? 이게 다 내가 못나서 그래. 집만 되는 시엠이라 미안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 모은 돈이랑 제 명의로 대출 좀 받아서 얻은 전세예요. 이제야 해드려서 죄송해요. 고맙다, 고마워. 며느리한테 내가 이런 효도를 다 받아보고 정말 고맙구나. 시모는 저한테 집만 되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정말 사람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우는데 예전 그 시모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정말 시모가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고 나면 기운 차리고 일을 시작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갑자기 바뀐 환경 때문에 잠시 풀이 죽어있던 시모는 이사하고 나니까 예전보다 더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했죠. 아마 끝까지 들어보시면 제가 왜 사연 시작부터 시자 들어가는 건 다 싫다고 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처음에는 다시 활력을 찾아가는 시모를 보니까 다행이다 싶었어요. 컨디션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시모는 친구들도 만나고 모임도 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시모가 점점 더 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시모가 전화해서 저한테 이런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애미야, 나 용돈 100만 원만 보내줘라. 친구들 모임에서 여행을 간다는데 내가 돈이 없잖아. 어머님, 저도 전세 대출금 갚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200만 원 받아가셨으면서 또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어머님 나이면 젊은 편인데 남들처럼 일도 하셔야죠. 저희 부모님도 마트에서 일하시잖아요. 네 친정 부모는 대형마트 사장이잖아. 사장하고 알바랑 같아? 그리고 지금 나보고 청소나 서빙 같은 걸 하라는 거냐? 나 이래봬도 왕년에 사모님 소리 듣던 사람이야. 왜 이래? 어머님, 정신 좀 차리세요. 옛날이지 그게 지금이에요? 지금 형편에 맞게 살아야죠. 됐어. 꼴랑 100만 원 가지고 엄청 뭐라 하네. 됐으니까 신경 꺼. 시모는 제가 돈을 안 줄 것 같으니까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사모님 소리 듣던 게 다 무슨 소용이라고 저런 소리를 하나 싶었죠. 그래서 저도 기분이 나빠서 그냥 신경 끄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간밤에 잠은 잘 잤니? 내가 어제 며느리한테 말이 좀 심했던 것 같아서 전화했어. 그깟 100만 원이라고 한 거 취소할게. 나 돈 좀 보내주면 안 될까? 정말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는 걸 어쩌니?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발 이제 환경도 좋아졌는데 일 좀 하세요. 여행 다녀와서 일하려고 했어. 일 시작하면 못 다니니까 마지막으로 다녀오려고 한 거지. 진짜 이게 마지막인 거죠? 정말 다녀오면 일하실 거죠? 그럼 나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제대로 한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니까 꼭 다녀와서 일 시작하세요. 시모는 여행만 다녀와서 일하겠다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시모가 여행 다녀오더니 입을 싹 닫는 거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의 아가씨는 또 어땠는 줄 아십니까? 두 모녀가 쌍으로 미쳐가고 있는 건지 아가씨는 저한테 전화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아가씨는 너무 뻔뻔하고 태연하게 전화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새언니, 저 지난주에 상견례하고 이제 결혼 준비하는 거 알죠? 네,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아가씨. 근데 제가 알다시피 집안이 쫄딱 망해서 집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수 비용으로 3천만 원 정도만 해주세요. 뭐요? 내가 왜 아가씨 혼수 비용까지 해줘요? 저 그럴 자격 되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 언제 이렇게 뻔뻔해진 거예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저라고 언제까지 착하게 살아요? 착하면 호구되는 세상이잖아요. 아빠 사업 망한 거 다 착하게 살다 뒤통수 맞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권리 누리면서 살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새언니가 나 3천만 원 해줘요. 대체 이게 무슨 거지 같은 논리랍니까? 착하게 안 살겠다는 건 본인 마음이니까 넘어간다 쳐도 혼수 3천만 원은 제가 왜 해줘야 되는지 이상했죠. 순간 그동안 시모 때문에 받던 스트레스까지 한 번에 터져서 아가씨한테 화를 내며 따졌어요. 3천만 원이 걔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돈 맡겨둔 거 있어요? 대체 내가 은행 ATM 기계도 아닌데 왜들 그래요? 새언니 집안 잘 살잖아요. 그럼 좀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지. 뭘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요? 우리 부모님 돈이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남편이랑 상의해서 아가씨 집에 냉장고 하나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걸로 퉁쳐요. 뭐라고요? 언니, 왜 그런 걸 둘이서 정해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계속해서 전화를 하길래 아예 차단해버렸죠. 그러자 아가씨의 악랄함이 그때서야 드러났어요. 퇴근하면서 문자가 여러 개 와 있길래 보니까 아가씨가 저한테 이런 문자를 남겼습니다. 인생 그따위로 사는 거 아니에요. 돈 좀 있다고 시댁 무시하는 거죠?
오빠랑 이혼시킬 거예요. 문자로 저를 저주하는 아가씨를 보자 진짜 대꾸도 하기 싫어서 그냥 차단해버렸죠. 그랬더니 자기를 무시했다고 약이 바짝 오른 채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집까지 찾아와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지금 내 연락 씹었어요? 시댁 식구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예의상 족보 꼬일까봐 아가씨라고 꼬박꼬박 불러줬는데 이제 안 되겠다. 그냥 야라고 부를게. 뭐? 야? 이게 진짜 미쳤나? 어디서 야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너한테 야라고 부르겠다고. 여기 너밖에 더 있냐? 이 개념 없는 거사. 아버지 사업 하나 믿고 놀고 먹고 있었으니까 그 나이 처먹고 돈 3천만 원이 없지.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그리고 네가 나보다 4살이나 어리잖아. 어디서 조그만한 게 하늘 같은 언니한테 대들어? 진짜 미쳤어요? 아니 원래 언니 이런 사람이었어요? 야, 네가 착하게 살면 호구된다며. 그래서 나도 인간 같지도 않은 무개념들은 그냥 막대하고 살려고 그런다. 왜? 정말 미쳤나 봐, 세상에. 지금 나한테? 와. 제가 하는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혼자서 말까지 더듬다가 가버렸죠. 그리고 그때 충격이 컸는지 한동안 찾아오지도 않더군요. 진짜 그때 남편마저 개차반이었으면 시댁을 완전히 제 인생에서 도려내고 싶을 만큼 징글징글했습니다. 그 후로도 한 5년을 제대로 된 일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랑 남편이 용돈을 일절 안 주니까 돈이 급하면 일을 나가긴 했죠. 그런데 무슨 일을 하루 이틀도 안 하고 그냥 그만두는 겁니다. 왜 그만뒀냐고 물어보면 시모는 이런 핑계들을 대기도 했었죠. 일이 너무 복잡해서 못하겠어. 저런 일 하면서 돈 버느니 그냥 편한 일 찾아다닐란다. 처음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어렵고 복잡한 건데 단순한 식당 서빙 일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용돈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당장 쓸 돈이 없어야 일하려고 노력이라도 하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지난 시간이 무려 5년이었죠. 그런데 그 무렵에 친정아버지가 췌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췌장암이 고치기 힘든 암이라고 해도 의료기술이 좋아졌으니까 그래도 이겨내실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평생 일만 하던 아버지는 결국 병마와 싸우다가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죠. 생전에 불우한 이웃을 찾아가 봉사활동도 하셨고 라면이나 햇반, 김치를 독거노인에게 나눠주기도 하셨던 좋은 분이셨습니다. 좋은 일만 하면서 가족을 위해서만 살던 아버지가 떠난 현실이 믿기 힘들었어요. 이런 좋은 아버지를 데려간 하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죠. 저는 엄마 장례식장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저를 더 슬프게 했던 건 아버지께 도움을 받으셨던 나이 지긋한 노인분들이 어려운 형편에도 부조금까지 챙겨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한 할머니가 엄마 손을 잡아주면서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별 볼 일 없는 늙은 노인네 끼니 걱정해주던 사람은 사장님 부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이니까 좋은 곳으로 분명 가셨을 거예요. 엄마는 할머니의 말에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집에서도 밖에서도 한결같이 좋은 분이셨거든요. 좋은 사람을 잃은 고통은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슬퍼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와중에도 시댁 식구들은 저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와 가족도 아닌 남도 찾아와서 같이 슬퍼하고 위로해 주는데 시모는 무슨 짓을 했는 줄 아십니까? 차라리 아버지 장례식에 안 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누가 억지로 끌고 온 것도 아닌데 시모는 친구들을 4명이나 데리고 와서 부조를 딱 3만 원만 한 겁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이랑 모여 앉아 6시간 동안 술 마시고 웃고 떠들면서 앉아있던 거죠. 진짜 오고 가는 손님들도 계속 눈살을 찌푸리는데 더 이상 보고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서 시모한테 가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중인데 조용히 좀 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불편해할 만한 행동 좀 그만하세요. 야, 뭘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하네. 옛날에 장례식장에서 일부러 고스톱도 치면서 깔깔거리고 웃었어. 돌아가신 분 기분 좋게 가시라고. 나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 아버님도 통곡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분 좋게 가시는 걸 더 좋아하실걸?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하고는 친구들과 또 웃기 시작했죠. 저는 참다 못해 소리를 지르면서 시모한테 말했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당장 나가세요. 벌써 6시간째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서 웃고 떠드는 사람 여기밖에 없으니까 당장 나가요. 그러자 시모 옆에 있던 친구가 저한테 어이가 없다는 듯 노려보며 말하더군요. 이 집 며느리가 아주 못됐네. 시애미가 직접 와서 자리 지켜주면 고맙다고 해야지. 어디서 소리를 질러? 그러더니 갑자기 시모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술에 취해서 소주병부터 상 위에 있던 음식을 전부 바닥에 쏟아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례식장은 엉망이 됐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시모를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나가라고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장 나가요. 제가 시모와 실랑이를 벌이자 남편도 처음에는 말로 시모를 타이르다가 결국 시모 일행을 끌고 나갔죠. 진짜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장례가 끝난 후 힘없이 집에 왔는데 신우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서 전화에 대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서 사과 안 하면 집 다 빼버릴 거니까 당장 와. 당장. 무슨 일인가 싶어서 캐물었더니 신우년이 글쎄 시모를 왜 장례식장에서 쫓아냈냐고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도 더 이상 참다 못해 화를 낸 거죠. 집까지 빼버린다고 하니까 둘이 쪼르르 와서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신우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더군요. 저 얼마 전에 파혼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앞뒤 사정 모르고 무조건 따져서 정말 미안해요. 얼마나 개차반 같았으면 파혼까지 당하겠습니까? 진짜 기가 막혀서 더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대형 사고 친 시모는 남편한테 매달리며 애원하듯 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좋게 보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야. 정말이라니까. 제발 엄마 정신 좀 차려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만큼 했으면 최소한 성이라도 보여야죠.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빌게.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나가라며 소리쳤어요. 결국 시모는 신우와 같이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한동안 계속 엄마와 일하던 마트로 찾아와 사과하더군요. 저는 너무 괘씸해서 저희 엄마를 찾아가 정중히 사과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정말로 엄마한테 시모가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와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고 엄마는 시모의 사과를 받아주셨어요. 이런 상황에도 가정을 지켰던 이유는 남편과 아이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혼 8년 차에 제가 마지막까지 잡고 있던 끈 끊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고야 말았어요. 늘 한결같던 남편이 달라진 걸 가장 먼저 느낀 건 저였어요. 왜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전화가 오면 집에서 잘만 받던 남편이 유독 김민호라고 뜨는 전화는 안 받고 전화기를 뒤집어 버렸죠. 그게 너무 이상해서 넌지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그 사람 전화는 왜 안 받는 거야? 회사 선배인데
자꾸 나한테 어디 투자하라고 귀찮게 해서 그냥 안 받게. 그때만 해도 전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니까 뭔가 확인하고 싶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남편 핸드폰에서 김민호 연락처를 알아낸 뒤 제 휴대폰에 저장해 놨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프로필이 뜨는 겁니다. SNS 친구 목록에 뜬 그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던 거예요.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사진을 보니까 심지어 유부녀였죠. 그제야 제가 뒤통수 제대로 맞았다는 걸 안 저는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정 있는 것들 둘이서 이 지랄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저는 마트를 엄마에게 맡기고 남편의 미행을 시작했죠. 회사 앞에서 퇴근 시간쯤 잠복했더니 둘이서 막창집을 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 여자는 직장 동료였는데 제 두 눈으로 보면서도 꿈인지 생시인지 믿기 힘들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저는 사진까지 찍었고 가슴이 다 찢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둘이서 막창집을 나와 2차로 숙박업소까지 가는 걸 직접 미행까지 했어요. 그러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도 눈물을 흘리며 사진을 남겨야만 했죠. 우리나라 이혼율 1위로 꼽히는 원인이 바람이라고 하더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제 남편만큼은 안 그럴 거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 하나로 사람 하나 보고 살던 저를 제대로 배신한 사람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면서 목을 가다듬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피하는 건지 두 통이나 안 받고 마지막 세 번째 거니까 그제야 전화를 받더군요. 제가 뭐 하고 있냐고 묻자 남편은 태어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죠. 나 회사 야근 중이지. 일만 해서 피곤하고 배고프네. 배가 고파? 무슨 일 했길래 배고플 정도로 일해? 회사에서 일하니까 그렇지 뭐. 그런데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전화했어? 나 당신 회사 앞인데 내려와봐. 배고플까봐 도시락 싸왔어. 뭐? 회사라고? 정말 회사야? 바로 내려와. 얼굴 좀 보고 도시락 주게. 아, 생각해보니까 나 밥을 먹었네. 또 도시락 먹을 시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집으로 가져가. 집에서 보자. 마누라가 회사까지 왔는데 잠깐도 못 내려와? 그럴 이유라도 있어? 남편은 제 말에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침묵을 깨고 남편한테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 내려와. 지금 회사 아니야. 뭐? 회사가 아닌데 나보고 어딜 내려오라는 거야? 방금 딴형 끼고 신나게 들어간 숙박업소 앞으로 내려오라고. 10분 안에 안 내려오면 회사에 다 폭로할 거니까 당장 튀어와. 뭐? 여보. 제가 전화를 끊어버리자 정말 이놈들이 1분도 안 됐는데 옷까지 챙겨 입고 나왔더군요. 녹음기까지 켜놓고 기다리다 헐레벌떡 뛰어 내려오는 둘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앞에 서 있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 꿇고 빌었죠. 그게 아니라 막창집에서 술 먹다 잠깐 실수한 거야. 아, 실수? 자식도 있는 인간이 이런 실수를 하니? 그리고 너도 가정 있는 유부녀잖아. 그러면서 남의 가정 파탄낼 짓을 왜 하고 있니? 둘 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진짜 분리수거도 안 될 쓰레기들이네. 그러자 옆에 있던 그 여자는 당황한 얼굴로 저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실수예요. 믿어주세요. 동료끼리 이딴 실수를 해? 사과한다고 이게 지금 없던 일이 될 것 같아? 결국 둘이서 눈 맞아서 바람핀 건 사실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맞는데요. 바로 헤어질게요. 이제 정말 안 만날게요.
제가 고함을 치면서 묻자 그 여자는 놀라서 둘이 바람 폈다는 걸 인정하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비는 겁니다. 그걸 다 녹음하고 있던 저는 잘 걸렸다 싶었죠. 그제야 둘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너희 둘 사이 지금 그 더러운 입으로 다 인정한 거야. 이젠 내가 나설 때가 됐네. 갑자기 제가 비웃으면서 나설 때가 됐다고 하자 둘은 벙찐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 말만 남기고 혼자 차를 타고 집으로 왔고요. 그리고 제가 찍어둔 사진과 녹음을 잘 보관해뒀죠. 남편은 정말 매일같이 울면서 제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저만 눈물로 애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당신 화 풀릴 때까지 날 때려. 당신 마음 풀릴 수만 있다면 나 죽을 때까지 패고 나 좀 용서해줘. 나 당신 없이 못 사는 거 알잖아. 우리 아들도 생각해야지. 그렇게 아들 생각하는 사람이 그딴 짓을 해? 난 절대 당신 용서 못해. 6살이었던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용서해달라는 남편 말에 화가 나 뺨을 쳐버렸죠. 애초에 아들 생각했으면 바람을 안 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일주일을 애원하며 빌던 남편은 더는 못하겠다 싶었는지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사과를 하는데도 무시하니까 저한테 적반하장으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야, 그냥 이혼해. 남자가 이 정도 빌면 못 이기는 척 용서해야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나도 이런 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랑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혼해. 진짜 굳게 이혼하고 갈라서려고 했는데 저딴 태도를 보니까 진짜 더럽게 제대로 빡이 친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선전포고를 하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진짜 잘못 걸린 줄 알아. 네 인생 망하는 건 다 지금 이 순간 때문이니까 잘 기억해둬. 남편 밑바닥을 제대로 보고 나니까 더 이상 상종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간녀의 애정행각 사진에 직장 동료끼리 바람난 모습입니다 라고 써서 회사 정문에 붙여버렸어요. 남편 회사가 직원이 12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라 전 직원이 그 사진을 보게 된 거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까 곱게 이혼해줄 마음이 싹 사라진 겁니다. 게다가 태도가 돌변한 이후에는 아들이 있는데도 소리를 지르고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제 옆에서 울면서 매달렸죠. 엄마 왜 그래? 아니야, 아들 아니야. 귀 막어. 방에 가자. 황급히 우는 아들을 방으로 보내놓고 나와서 남편한테 소리쳤습니다. 애 다 듣고 있는데 무슨 행패야? 어차피 어려서 몰라. 그리고 알더라도 다 네 고집 때문에 이혼한 거라고 다 말할 거야.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제가 굳게 이혼하면 화병 나서 죽을 것 같았어요. 결국 회사에 제가 붙인 사진을 전 직원이 보게 된 겁니다. 작은 회사라서 소문이 금방 퍼진 거죠. 동료들끼리도 이게 뭐냐면서 다 수근거리면서 정문 앞에서 떠들고 있더군요. 그리고 저는 남편한테 이혼 소송을 걸고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얼마 뒤 등기로 도착한 고소장을 본 상간녀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집도 풍비박산 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타이밍 좋게 시모가 살던 집도 전세 만기일이 다가왔죠. 그런데 시모와 신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한창 이혼 소송 중인데 절 찾아와 둘이 뻔뻔하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구해준 우리 전셋집 말이다. 이번에 전세 만기지? 네, 그런데 왜요? 애미야, 32평 집 보고 왔는데 딱 좋더라. 우리 거기로 이사하게 입금 좀 해줘. 내가 친구라 이번에 새로 짓는 아파트 보고 왔는데 너무 예쁘더라고. 지금 집은 여자들이 살기 너무 불편해. 그러자 옆에 있던 신우가
맞장구를 치며 말했죠. 맞아요. 화장실 하나라 너무 불편해요. 엄마 하나 나 하나 쓸 수 있게 2개짜리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인심 쓰는 김에 좀 더 써봐요. 멍청하면 답도 없다는 말처럼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 저도 모르게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와, 진짜 집안 자체가 그냥 기생충이네. 뭐라고? 제가 어이없다는 듯 말하니까 시모가 꽤 당황한 얼굴이었죠. 그 모습조차 화가 나서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집안이 그 애미나 자식이나 똑같다고. 어쩜 다 양심이라는 게 없냐? 와, 진짜 대박이다. 너 지금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시대가 어려우면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돈 좀 있다고 유세 떨고 있어? 저기요. 저 오늘 부동산에 전화해서 그 집 내놓는다고 할 거예요. 오늘 6월 5일이니까 이번 달 말까지 꼭 짐이나 다 빼요. 그럼 우린 어딜 가라는 거야? 내가 알 바야? 당신 아들 바람나서 이혼 소송 중인 거 모르지? 지도 쪽팔려서 말 못하겠지. 그러니까 당장 짐 빼고 다 나가 그냥. 그리고 너 뭐 화장실이 불편해? 화장실 많은 곳에서 살고 싶으면 공중 화장실 가던지. 그리고 언제까지 징징거릴래? 둘 다 나가서 일 좀 하라고. 아줌마도 정신 좀 차려. 뭐 아줌마? 나한테 지금 아줌마라고 한 거야? 이제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나가요. 아우, 재수없어. 소금이라도 확 뿌려야겠네. 저는 빗자루를 들고 벌레들을 쫓듯이 휘둘렀어요. 그러자 시모와 신우녀는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죠. 둘을 완전히 쫓아낸 저는 부동산에 집부터 내놨습니다. 그러자 17층이라 그런지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전화해서 저한테 애원하며 말했죠. 이렇게 집을 갑자기 내놓으면 우리가 어딜 가? 며느리가 이 정도 해줬으면 그동안 2모녀가 일해서 돈을 모았어야죠. 돈이 없으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잘난 아줌마 아들한테 얻어달라고 하세요. 예, 우리 좀 제발 살려줘. 이러다 우리 노숙하게 생겼어. 아줌마 같으면 바람핀 놈이랑 살 수 있겠어요? 당장 짐이나 빼요. 이제 남이니까 그만 좀 들러붙어요. 저는 곧장 끊어버리고 다 전화를 차단해버렸죠. 결국 2모녀는 아파트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웃긴 건 전보다 더 열악한 원룸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남편 그놈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 있죠? 진짜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가족들 외면하는 거 보니까 마지막 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송 끝에 양육권도 받아오고 재산 분할의 위자료까지 다 제가 유리하게 받았어요. 물론 상간녀한테도 위자료를 받아냈고요. 그래서 지금은 친정엄마와 같이 살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제가 혼자서 아들까지 데리고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리 제가 편안해 보였는지 지금은 저를 가장 응원해주고 계시죠. 그렇게 이혼하고 몇 달 뒤 엄마를 모시고 고기를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신우년을 딱 마주치게 된 겁니다. 신우가 설마 손님으로 왔냐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불판 닦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저랑 눈이 딱 마주치자 울면서 달려오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언니, 우리 엄마가 또 아파요. 내가 급하게 일은 하고 있는데 예정을 생각해서 병원비 좀 빌려줘요. 내가 미쳤어? 예정 같은 소리 한다. 앙심 품고 안 사는 걸 다행으로 알고 가서 얼른 불판이나 닦어. 마지막까지 돈 얘기를 하는 신우를 매몰차게 떨쳐냈어요. 진짜 끝까지 이런 식이라 제가 시자 들어가는 것만 봐도 치를 떨고 있죠. 이제는 완전히 연이 끊어져 남편 놈도 회사에서 해고당한 뒤로
일용직을 전전한다는 소식 이후로 들은 게 없답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이 막을 내려서 허무하긴 하네요. 결혼할 때 주례사 중에 평생 부부로 인연을 맺고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부부가 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혼 생활 8년 만에 바람으로 갈라서니까 허탈할 뿐이에요. 제발 바람은 사람이라면 바람 같은 거 절대 피지 마세요. 남은 가족들은 평생 상처로 안고 살게 될 겁니다. 저는 간통죄를 폐지한 사람들이 원망스러웠죠.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외도가 가장 높다는데 본인들은 즐거워도 자식들까지 힘들다는 거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소중한 가정 평생 잘 지키길 바랄게요. 저와 제 아들이 받았던 고통 남들은 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니 모두 서로 위해주며 행복하게 살길 바라겠습니다.